누나야 깜비아사이자 10년 동안 시민했어요. 건거 글씨는 있어요. 글씨는 있는데 안 가르쳤어요. 한글이 단 3년 만에 우리 60년 프랑스 제국을 산산조각 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본 적도 없는 엄청난 문자 대혁명이 터졌거든요. 프랑스가 60년간 지배한 아프리카에는 3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7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5억 유로를 쏟아부은 교육 원조도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악한 반전이 터졌습니다. 식민지 한 번 가져본 적 없이 선진국이 된 지구상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의 문자가 3억 명을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어는 감옥이었다. 한글은 자유다. 15개국이 동시에 한글 채택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3개국 대표가 앉아있는 유엔 총회장에서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60년간 아프리카의 자국 언어를 강요하던 나라가 전 세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저는 나디아 은디아이입니다. 소르본 박사학위, 유네스코 언어학자, 그리고 프랑스가 배신자라 불렀던 세네갈 여자입니다. 이 모든 건 3년 전 아프리카 중퇴율 63%의 흙바닥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대륙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카르 외곽 구랑 지구의 한 초등학교, 유네스코 문해율 실태 조사 때문에 찾아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32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교실에서 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아니라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칠판 앞에서 프랑스어 교사가 입을 열었어요. 봉주르, 코망 알레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사가 한 번 더 또렷하게 반복했어요. 32명 중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종이 울리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시체처럼 앉아있던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가더니 월로프어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아이들이 맞나 싶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꺼져 있던 스위치가 쉬는 시간에 단번에 켜진 것 같았습니다. 한 소년이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어요. 12살쯤, 마른 몸에 눈만 유독 크고 까만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이브라. 누구예요? 월로프어였어요. 저도 세네갈 출신이니까 대답할 수 있었죠.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브라가 저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던진 한마디에 제 다리가 굳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 말로 공부하면 안 돼요? 10년 동안 교육 현장을 다녔습니다.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네스코 보고서를 쓰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잘 배우면 좋은 미래가 열려.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교과서에 써 있는 그대로. 이브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2살이 지을 표정이 아니었어요.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3년 다니다 때려치웠어요. 프랑스어가 아무리 해도 안 들린다고. 다음 날 수업을 참관했어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적었어요. 트루아 플리카트르 에갈 세트. 3 더하기 4는 7점. 아이들이 소리 내어 따라 읽었지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이해할 때 사람의 눈은 반짝이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이브라를 불렀습니다. 월로프어로 계산할 수 있어? 당연하죠. 예트 주롤 네트. 거침없이 대답하더니 운동장 모래바닥에 막대기로 3, 4, 7을 차례로 긁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는 대답을 못하니? 이브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생님이 입을 여는데 소리만 나와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무실에서 확인한 이 학교의 중퇴율은 63%. 10명이 들어오면 6명이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나갑니다. 교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월로프어로 설명하면 뭐든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프랑스어로 수업을 시작하는 순간 귀가 닫힙니다.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날 저녁 이브라의 집을 찾아갔어요. 흙벽돌에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똑똑한 건 알아요. 집에서는 뭐든 척척이에요. 근데 학교만 가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 때 그만뒀죠. 프랑스어를 도저히 못 따라가서.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어요. 글자를 모르는 채로 태어나서 글자를 모르는 채로 살다가 글자를 모르는 채로 죽는 거예요. 3대째 학교를 나서는데 이브라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간절한데 이미 반쯤 포기한 12살이 가져서는 안 되는 눈빛. 저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프랑스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무겁습니다. 프랑스어가 저한테는 사다리였지만 이브라한테는 감옥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요. 파리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현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2달 후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리 교육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15개국의 교육 실태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초등학교 중퇴율이 평균 55%를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언어 장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육부 차관 모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심호흡을 했어요. 토착어 교육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월로프어, 밤바라어 같은 현지 언어로 기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어정책국장 베르나르였어요. 은디아의 박사, 아프리카 언어로 과학을 가르치겠다고요. 수학은요? 역사는? 그런 원시적인 언어로는 현대 문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원시적이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월로프어는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개념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베르나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구전으로 교육하자는 건 아니겠죠? 모렐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은디아의 박사, 우리는 60년간 프랑코포니를 통해 아프리카의 문명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60%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능력 문제입니다. 교육정책실장 기호가 차갑게 끊었어요. 프랑스어를 배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성공하고 없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도태라고요? 8살짜리 아이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교육입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모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어는 이성과 논리의 언어입니다. 아프리카가 발전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모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은디아의 박사, 당신은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소르본에서 공부했어요. 프랑스 납세자의 돈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공격합니까?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저는 동의합니다.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아요.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의 자존심이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파리 오구의 허름한 카페에 혼자 앉았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이브라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늘 회의에서 답을 얻었어요. 프랑스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답을. 그날 밤 세네갈에 있는 동료 파테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야. 원시적인 언어래.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대.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어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봐. 포기하지 마. 나디아. 언젠가 길이 열릴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올 줄은. 석 달 후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교육혁신 포럼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벽에 부딪힌 뒤로 뭘 해도 허무했거든요. 또 다른 관료들의 회의, 또 다른 그럴듯한 발표, 또 다른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결론. 그러려니 하고 간 자리였어요. 첫째 날은 일본의 로봇 교육이었고,
둘째 날은 중국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이브라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교실에서 태블릿이 무슨 소용인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온라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아프리카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어요. 한국 세종학당의 윤세랑 교수님입니다.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한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의 문자가 소수민족 언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 단상에 오른 윤세랑 교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눈이 단단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자가 없죠. 로마자로 표기하려 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 사진이 떴어요. 이곳은 찌아찌아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8만 명이 찌아찌아어를 쓰지만 문자가 없어서 언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였어요.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낯선 글자들이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의 발음이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찌아찌아 아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한글로 자기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쓰는 게 한국어가 아니라 자기네 말이라는 거였습니다. 한 아이가 환호했어요. 나 드디어 할머니 이름을 썼어. 자막이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었죠. 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자로는 찌아찌아의 복잡한 발음을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소리의 높낮이까지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 로마자는 안 되고 한글은 되는 거죠? 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자는 원래 라틴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다른 언어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에 한복을 입은 인물의 초상이 나타났어요. 1446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극에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다.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든다. 전율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600년 전 한국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기 말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벙어리처럼 사는 백성들. 이브라와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입술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고 혀가 닿는 위치를 그대로 글자에 담았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의 소리든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윤 교수에게 달려갔어요. 교수님, 저는 세네갈에서 온 나디아 은디아에입니다. 저희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월로프어를 쓰는데 문자가 없고 프랑스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윤 교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네갈이라면 월로프어를 쓰시죠? 네, 맞아요. 한글로 월로프어를 표기해 보신 적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한글로 월로프어를요? 윤 교수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을 월로프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나디아 은디아예요. 교수가 펜을 들더니 뭔가를 적었어요. 한글로 나디아 은디아에 월로프어 특유의 콧소리까지 살려서 적은 거였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네.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거든요. 월로프어의 특수한 발음도 문제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한글에 대해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의 과학적 분석, 누구나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쓸 수 있다는 말. 새벽 3시쯤이었어요.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프랑스 관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모렐 차관의 테이블 치는 소리, 베르나르의 코웃음, 기우의 차가운 눈. 이걸 들고 가면 뭐라고 할까? 한국 문자를 아프리카에 들여오겠다고? 난리가 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교수와 식사를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글이 답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항이 너무 클 거예요. 프랑스어의 기득권이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거든요. 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도 처음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어요. 한자를 쓰는 게 당연했던 시대에 새 문자를 만든다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백성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답 아닐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 교수가 작은 책자를 건네줬습니다. 한글 인문 교재예요. 월로푸어 표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윤 교수가 건네준 책자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브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단 해보자. 공식 채널로는 안 된다. 파리한테 허락을 구하면 영원히 안 된다. 내 고향에서 조용히 나 혼자라도 시작해보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하나로 시작한 일이 대륙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세네갈로 돌아온 저는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다카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티바완. 사촌 동생 쿠자가 그곳에서 비공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는 곳이었죠. 학교라기보다는 양철 지붕 아래 나무 의자 몇 개를 놓은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쿠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쿠자, 내가 새로운 걸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해. 너희 아이들하고 함께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쿠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그라미랑 막대기 그림 같은데? 한글이라는 문자야. 이걸로 월로푸어를 쓸 수 있어. 월로푸어를. 쿠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말을. 정말로? 그날 저녁 20명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8살부터 14살까지 나이가 다양했어요. 전부 프랑스어 학교에서 중퇴했거나 아예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걸 배울 거야. 우리 말을 쓰는 법을.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월로푸어를 쓴다고요? 그게 돼요? 11살 알라산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월로푸어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쓸 수 있어. 이 글자로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이건 오야.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지. 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이번엔 세로로 막대기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건 이야. 이. 너무 단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고을 가르칠 때는 목에 손을 대게 했어요. 여기서 소리가 걸리지. 그 걸리는 모양이 이 글자야.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서로 목을 만져봤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8살 아자가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필을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자가 천천히 한 글자 적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였어요. 아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썼어요. 제 이름 썼어요. 순간 교실이 터졌어요. 아이들이 너도 나도 칠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도 쓸래. 순식간에 칠판이 한글로 쓴 이름들로 가득 찼어요. 알라산, 키네, 바바카르, 파투마타. 글자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쿠자가 교실 뒤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정말 되는 거였어.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틀째부터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월로푸어로 뭐야? 야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칠판에 야이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쓰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이들이 집에서 종이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우리 말을 글로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알라산이 자랑스럽게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한글로 티바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이었죠.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요. 할머니가 이걸 들고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주일째 문장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짧은 문장을 써볼 거야. 엄마 사랑해요. 월로프어로 뭐라고 하지?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합창했어요. 칠판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조용히 따라 썼어요. 그때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13살 키네였어요. 왜 그래? 키네?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키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글을 몰라서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 못했거든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왜 가야 하는지 한 번도 설명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각자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쓴 거라고요. 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야이 백은하라. 알라산이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말로 글을 쓰다니. 2주째 되는 날 12살 바바카르가 칠판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큰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나는 그 나무 밑에서 놀아요. 나무야 고마워. 쿠자와 저는 말을 잃었어요. 2주 전만 해도 글이라는 걸 몰랐던 아이가 이야기를 쓴 겁니다. 선생님, 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도 쓸 수 있어요? 우리 마을 역사도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구랑지구 교실에서 봤던 그 꺼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세랑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말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거겠죠.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 작은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발에 밟혀 꺼져버리는 건 아닐까? 소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정확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지는 데는 2주면 충분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건 마을의 프랑스어 교사 쿨리발리였어요. 학교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나디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요? 망친다니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글이요? 이상한 그림 아니요? 프랑스어를 배워야 출세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시오. 쿨리발리는 혀를 차며 돌아갔어요. 불쾌했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주 금요일, 다카르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감독관과 프랑스어 교사협회 회장 은디아이. 은디아이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엘리트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마을 흙길을 걸어오는 모습이 이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디아, 은디아에 당신이 아이들에게 정체불명의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정체불명이 아니라 한글입니다. 아이들이 월로프어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자예요. 감독관이 끼어들었어요. 은디아의 박사, 당신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쿠자가 나섰어요. 여기는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일 뿐이에요. 교육행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교육부의 감독 대상입니다. 은디아이가 한 발 더 나왔어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아시아의 문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요. 프랑스어를 버리고 아시아의 영혼을 팔았소? 영혼을 팔았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영혼을 판 겁니까? 프랑스어가 60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해준 게 뭡니까? 10명 중 6명을 학교에서 내쫓은 게 전부잖아요. 프랑스가 우리에게 준 문명을 거부하는 거 아니오? 60%를 문맹으로 만드는 게 문명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은디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요. 그들이 떠난 후 쿠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셋 다 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에 과묵한 분인데 그날따라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나디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소문이 다카르까지 퍼졌다. 아버지, 우리는 3대째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집안이다. 내 할아버지는 독립 후 세네갈 최초의 프랑스어 교사셨어. 나도 프랑스어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 집안을 일으켰고. 그런데 네가 그 모든 걸 부정한다니. 큰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파리까지 유학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짓이 이거야? 아시아 글자를 퍼뜨려. 오빠, 한번 와서 직접 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행복. 그게 밥 먹여주냐? 프랑스어 못하면 공무원도 의사도 변호사도 못 돼. 너도 잘 알잖아.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요. 누나, 제발 정신 차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은디아의 집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고 해. 배신자. 그 단어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지만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섰어요. 오빠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가족한테까지 버림받다니. 다음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로 갈라졌어요.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애들을 망치고 있어. 출세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지. 아시아 글자가 뭔 소용이야. 부모들 중 일부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20명이던 학생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알라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안 그만둘 거예요. 이제야 글을 쓸 수 있는데 왜 포기해요? 바바카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용감한 사람이래요. 다들 반대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참사관 르클레르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대사관의 번듯한 응접실. 르클레르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디아의 박사, 당신의 활동이 프랑스와 세네갈의 문화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단지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뿐입니다.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말이죠. 르클레르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은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기억하시죠? 프랑코포니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방치하란 겁니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르클레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은디아의 박사,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을 교사한테 욕을 먹고, 교육부한테 불법이라 협박당하고, 프랑스어 교사협회장한테 배신자 소리를 듣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프랑스 대사관한테 협박까지.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내 편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자가 쓴 일기장을 펴봤어요. 삐뚤빼뚤한 한글이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글을 배웠다. 이제 나는 엄마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8살짜리가 쓴 이 한 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 가족의 절연, 국가의 압박, 전부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끄는 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낡은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하얀 모자에 긴 가운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셰이크 은자이. 마을의 이맘이었습니다. 70대 중반,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그분이 직접 찾아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까지 비난하러 온 건가? 이제 정말 끝인가? 나디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지. 목소리가 의외로 온화했어요.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쿠자가 아타야 차를 끓여왔어요. 민트향이 올라오는 동안 셰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내가 더 관심 있는 건 아이들의 변화야.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바카르의 어머니가 모스크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거든. 아들이 처음으로 알라의 이름을 썼다고. 그것도 우리 말로. 바바카르가요? 셰이크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임.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코란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12살 바바카르가 한글로 쓴 거예요. 셰이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간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쳤네. 그런데 대부분은 아랍어를 외우기만 할 뿐 뜻을 모르고 있었어. 그냥 소리를 따라 읽는 거지. 근데 이 아이는 우리말로 뜻을 쓴 거야. 이해하면서 쓴 거란 말이야. 노인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야. 이건 믿음을 이해하는 길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어요. 셰이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문자를 가르친다고. 셰이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알라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시네. 코란에도 나와 있지. 우리가 너희를 여러 민족과 부족으로 만든 것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언어도 마찬가지야. 셰이크가 차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프랑스어도 좋은 언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로 지식을 얻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니겠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셰이크,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네. 내일부터 모스크 교육관에서 한글 수업을 열어도 좋네. 모스크에서요? 정말로요? 그래. 그리고 내가 직접 배울 생각이야. 70이 넘었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나. 다음 날 아침, 모스크 교육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많아야 30명쯤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왔어요. 20대 청년부터 60대 할머니까지. 셰이크가 직접 앞에 서서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 말을 쓰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것은 알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의 한마디는 위력이 달랐어요.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셰이크가 칠판 앞에 서서 한글 자음을 따라 쓰는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70대의 손이 분필을 쥐고 천천히 고을 그렸어요. 이게 기억이구나. 입천장에 혀가 닿는 모양이라니. 정말 과학적이야. 다른 어른들도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교육 기회라고는 없던 어머니들이 눈을 빛내며 배웠어요. 40대 쿠디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 학교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이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 예배 시간에 셰이크가 한글로 쓴 코란 구절을 신도들 앞에 펼쳐 보인 겁니다. 보시오. 이것이 우리 말로 쓴 알파티아요. 이제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기도할 수 있소. 신도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아이도 코란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네.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이 반발했습니다. 코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합니다. 셰이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원전은 물론 아랍어지. 하지만 뜻을 모르고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말로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소? 터키도 인도네시아도 자기 문자로 코란을 공부하오. 논리가 명확했어요. 반대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더 놀라웠어요. 코란 수업에서 한글로 받아쓰기를 시작하니 이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라흐만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이었구나. 10살 이브라임이 환호했어요. 40년간 소리로만 외우던 것을 이제야 뜻으로 이해한 거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인근 마을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어느 날 이웃 마을 이맘 3명이 셰이크를 찾아왔어요.
셰이크, 우리도 이 방법을 배우고 싶소. 우리 마을 아이들도 신앙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소. 셰이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디아가 우리의 스승이오. 이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인정한 교육자가 된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셰이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나디아. 네, 셰이크. 자네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세종대왕을 아세요? 자네가 준 자료를 읽었지. 그분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듯이 자네는 우리 백성에게 문자를 가져다 줬네. 과찬이세요, 셰이크.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네. 알라의 뜻이라면 이 불씨는 더 크게 번질 거야.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셰이크의 방패 아래서 작은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셰이크의 지원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모스크 교육관은 여성들로 가득 찼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평생 글이라는 걸 몰랐던 어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러 온 겁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며 문 앞에서 서성이던 분들이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맨 앞줄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45살의 마렘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해가 질 때쯤 장사를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교육관에 왔습니다. 매일, 선생님, 저는 꼭 배워야 해요. 장사할 때마다 속았거든요. 숫자를 못 읽으니까. 마렘은 누구보다 집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떠들 때도 혼자 칠판을 빤히 쳐다보며 입 모양을 따라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사마야이 백은하라. 참마야. 내 아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마렘이 펜을 놓더니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 쓴 문장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쓴 거예요. 주변의 여성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마렘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들을 다카르로 보냈어요. 공부시키려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고 누가 보내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보낸 편지가 집에 3통 있는데 뭐라고 쓴 건지 20년째 몰라요. 마렘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라도 아들한테 편지를 보낼 거예요.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고. 다음 주 마렘이 교육관에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선생님,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는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야이 내 크나 도구나. 엄마,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 다카르에서 한글을 찾아 배운 거였어요. 엄마가 보낸 편지를 보고 자기도 배워서 한글로 답장을 쓴 겁니다. 엄마가 글을 쓰다니. 저도 한글을 배워서 엄마랑 편지할게요. 마렘이 그 편지를 가슴에 대고 오열했어요. 20년 만에 아들과 같은 글자로 대화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시장 여성들이 줄줄이 몰려왔어요. 나도 아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 딸한테도 쓸 수 있어? 장부도 쓸 수 있을까? 특히 시장 상인 여성들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동안 숫자를 몰라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면서 한글 숫자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2달 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한글 간판이 하나 둘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렘의 신선한 야채, 쿠디의 양품점, 아와의 옷가게.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게 뭐야? 이상한 그림 아니야? 마렘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쓴 우리 가게 이름이야. 이제 나도 글을 안다고. 여성들이 서로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물건값을 적어주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심지어 시장 한편에서 쪽지를 돌리기도 했죠. 50대 쿠디가 수줍게 고백한 날은 교육관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남편한테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남편이 읽고 한참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돌려서 울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마을 남자들도 슬금슬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글을 쓰는데
나만 모르면 창피하잖아. 딸이 아빠도 배우라고 졸라. 남성반도 만들어졌어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엔 뒷줄에 앉아서 힐끔거렸지만 이틀만 지나면 앞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마렘이 시장 상인 여성 10명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결정했어요. 여성 상인 조합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를 한글로 기록할 거예요. 조합을요? 왜 안 돼요?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중간 상인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감자 100kg를 팔았는데 50kg만 샀다고 우기고. 증거가 없으니까 매번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장부를 쓸 거예요. 일주일 뒤 티바은 여성 상인 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첫 회의를 구경 갔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30명의 여성이 둘러앉아 한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짜, 참석자 마렘, 쿠디, 아와 외 27명. 안건, 공동 구매 및 판매 가격 협의. 회의가 끝나고 마렘이 말했어요. 40년 장사했지만 오늘처럼 뿌듯한 날은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조합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르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티바완 여성조합과 직거래하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장부 관리가 인상적이네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니 수익이 2배로 뛰었어요.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문맹 여성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진짜 가슴이 먹먹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60살 자라 할머니가 어느 저녁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편지를 펴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아,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 40년 전 네가 프랑스로 떠날 때 공항에서 울기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너한테 편지를 쓴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엄마가, 자라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아들이 파리에서 의사가 됐대요. 잘 됐죠. 근데 편지 한 통 제대로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아들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나는 월로프어로 말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주 후 자라 할머니의 아들이 세네갈로 왔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가 한글로 쓴 편지를 펼쳐 읽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글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마음 한편에서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마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의에 참석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회의록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마을 회의는 전통적으로 남자들만의 자리였어요. 남자들이 당황했죠. 여자들이 무슨 회의야? 셰이크가 나섰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권리가 있어. 첫 번째 여성 참여 마을 회의. 마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어요.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보고 남자들 입이 벌어졌어요. 이걸 정말 당신들이 만든 거요? 네.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 교사 쿨리발리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다 그 한글 때문이야. 여자들이 버릇 없어졌어. 쿠디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버릇 없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프랑스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한글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쿨리발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여성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벌였어요. 마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까막눈이었어요. 글자라는 걸 몰랐어요. 누가 서류를 내밀면 무조건 엄지 도장을 찍었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쓴 글로 장부를 만들고 계약서를 읽고 세상과 대화하고 있어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통 월로프 가락의 가사를 바꿔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한글, 고마워. 우리에게 빛을 주었네. 이제 우리도 쓸 수 있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여성들이 하나 둘 따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모닥불 앞에서 노래하고 웃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모습 아닐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세상.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세네갈 대통령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방문 소식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전했고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방문일 아침, 마을 입구에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글로 쓴 환영 문구였어요. 마마두 살 대통령님, 티바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했을 때 현수막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뭡니까? 중국어인가요? 마렘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우리가 쓴 우리말이에요. 오전 10시 대통령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들어섰어요. 마마두 살 대통령은 50대 후반,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대통령이 현수막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저희가 썼습니다. 대통령님. 여성 상인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통령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직접? 그때 8살 아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에 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 드릴게요. 아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글을 써요. 엄마도 할머니도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우리 말을 쓰니까 너무 좋아요. 프랑스어는 어려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공부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배웠니? 2달이요. 2달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체이크가 나섰어요. 대통령님, 직접 보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즉석 시연이 시작됐어요. 한글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야. 입을 크게 벌려봐. 아, 이건 이야. 입을 옆으로 당겨봐. 15분 후, 그 아이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대통령이 경악했습니다. 15분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앞으로 나가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입술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고, 혀가 닿는 위치를 그대로 글자에 담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도구였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디아 은디아의 박사군요. 파리의 배신자라고 들었는데 심장이 쿵했어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때 마렘이 용기를 냈어요. 대통령님, 저희 장부 좀 보시겠어요? 여성 상인 조합의 한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 거래 내역, 수입과 지출, 공동 구매 기록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장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네. 이제 저희도 안 속아요. 다 기록하니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이 한글로 프랑스어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칠판에 적었어요. 봉주르 무슈르 프레지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놀랍군요. 정말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로군요. 점심을 마친 대통령이 마을 회관에서 즉석 연설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우리가 60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여러분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프랑스어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틀렸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언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세네갈 국민이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여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신중하게 덧붙였어요. 물론 반발이 클 겁니다. 프랑스도, 국내 기득권층도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떠나기 전 대통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디아의 박사, 당신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그래요. 이게 옳은 길이라면 함께 가야죠. 대통령이 떠나자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대통령이 한글 교육을 지지했나요? 문맹 퇴치의 새로운 해법이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티바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네갈과 프랑스의 특별한 관계를 해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내 프랑스어 엘리트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굴복했다. 아시아 문자로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하는가. 프랑스어 교사 1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라. 한글은 문화 제국주의다. 시위대 일부는 제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배신자 나디아라고 쓴 피켓과 함께 TV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내 얼굴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글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게 해주세요. 시골 지역, 도시 빈민가, 어디서든 같은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웃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교육부 장관들이 세네갈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도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리 장관이 말했어요. 프랑스의 압박이 두렵지 않냐고요? 우리는 이미 가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프랑스는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아프리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압력 사이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통령궁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됐어요.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프랑스어권 담당 장관까지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은디아의 박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오? 교육부 장관 은도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요. 프랑스어권 담당 장관 디우프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서한입니다. 한글 교육을 공식화할 경우 연간 5억 유로의 교육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5억 유로. 세네갈 교육 예산의 30%였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도예가 덧붙였어요. 프랑스 대학들이 세네갈 학생 받기를 거부하겠답니다. 유학의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 70%가 문맹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디아의 박사, 당신의 방법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소? 네, 대통령님. 3개월이면 기초 문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3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텐데. 디우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문화부 장관 실라가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렇게 프랑스 눈치만 봐야 합니까?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는데. 실라, 현실을 봐야지. 은도예가 핀잔을 줬어요. 현실이요. 현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중재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합시다. 몇 개 지역에서 한글 교육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요. 하지만 프랑스의 응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계 기업들이 세네갈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프랑스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고요. 며칠 뒤에는 서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정상회의에서 세네갈이 제외됐습니다. 한글을 공용 문자로 검토하는 국가는 프랑코포니 회원 자격이 없다. 프랑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였죠. 국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어요. 프랑스어 교사들의 시위는 더 거세졌고 프랑스계 대기업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한글 교육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 사건이 오히려 불을 질렀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 우리 말로 배울 자유를. 놀랍게도 시위대 중에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프랑스어로 교육받은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의대생 알리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의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못해요. 소통이 안 되는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법대생 아미나도 외쳤습니다. 법전은 프랑스어로 쓰여 있는데 국민 70%가 읽지 못해요. 이게 정의입니까? 젊은 엘리트들의 참여가 판도를 바꿨어요.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저는 티바안에서 한글로 처음 글을 쓴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글을 활용한 모국어 교육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프랑스어도 계속 가르치되 모국어 문해력을 먼저 기르겠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모든 원조를 끊었어요.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국민이 되겠습니다. 무지하지만 부유한 것보다 깨어있지만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원조가 끊기자 세네갈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어요. 교육 예산 30%가 증발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은디아의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낯선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대기업 관계자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부 아프리카 협력과장 윤채원입니다. 윤채원.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혹시 윤세랑 교수님과 윤채원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세네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모녀였어요. 싱가포르에서 제 인생을 바꾼 그 교수의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네갈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죠.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한글이 아프리카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뜻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때 삼성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한글 교육용 태블릿 10만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원과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특별 제작품입니다. LG 관계자가 이어받았어요. 저희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서든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요. 네이버에서는 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월로프어, 플라워 등 세네갈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한글 메신저를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세네갈, 월로프어를 한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프랑스는 우리를 버렸는데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손을 내밀어 준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윤채원 과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한때 문맹률이 80%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빠르게 교육할 수 있었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 100명이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한 교사가 인터뷰한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 후 아프리카에서 쓰인다니 가슴이 벅찹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 아닌가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65살의 은퇴 교사 정복래 선생이었어요. 40년간 한국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세계에 한글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복래 선생은 특히 어른들 교육에 탁월했어요. 한글은 나이 들어서 배워도 쉬워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청년 교사 한도윤 씨의 이야기는 특히 유명해졌어요.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있으면서도 병상에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약속했어요. 내일 세 글자 배우기로 했는데 약속을 깨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에 세네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프랑스 사람들과는 달라.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한국 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쓴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대통령님. 한글 고맙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어요. 세종대왕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억 달러를 한글 교육에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마마두 살 대통령이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프랑스는 60년간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세네갈에 있는 동료 파테에게 전화했어요. 파테, 우리가 해내고 있어. 나디야, 알아. 전국에서 난리야. 모두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카르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문을 닫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더 큰 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세네갈 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세네갈의 소식은 국경을 넘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웃나라 말리였습니다. 말리 교육부 장관 케이타가 직접 다카르로 날아왔어요. 우리도 한글을 도입하고 싶소. 반바라어를 한글로 쓸 수 있다니. 직접 확인하고 싶소. 저는 케이타 장관을 티바안으로 안내했어요. 한글 수업을 참관한 장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살 파투마타가 칠판에 반바라어로 한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말리에서 온 손님을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문장이었어요. 이카 말리라보 네카 누만. 당신은 말리에서 왔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케이타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말이 글자가 됐구나. 일주일 후 말리 의회는 만장일치로 한글 교육 도입을 결의했습니다. 프랑스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부르키나파소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수도 와가두구에 대규모 한글 교육센터를 세운 겁니다.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글로 국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디탕바 파소, 우리의 조국, 모국어로 쓴 국가를 보며 사람들이 울었어요. 독립 후 60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 말로 국가를 쓰다니. 가나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가나는 영어권 국가였지만 인구 70%가 트위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가나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어요. 영어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언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이 그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글을 아프리카 토착어 표기를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54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찬성. 프랑스와 일부 아랍 국가가 반대했지만 대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대표가 반대 연설을 했어요. 아랍 문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아시아 문자를 써야 하는가? 그때 르완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강요받은 문자가 아닌 우리가 선택한 문자를 원합니다. 한글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나이지리아의 참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2억 인구의 거대 국가가 움직이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이지리아는 독특한 접근을 했습니다. 하우사어, 요르바어, 이그보어 등 주요 언어별로 한글 표기법을 따로 개발한 거예요. 하나의 문자로 300개 언어를 쓸 수 있다. 나이지리아 교육부의 슬로건이었죠. 라고스의 빈민가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가슴이 먹먹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폐품을 줍던 12살 에마누엘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제 저도 꿈을 쓸 수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에마누엘이 한글로 쓴 일기장이 공개됐을 때 세계가 멈췄습니다. 오늘도 쓰레기를 주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가 이 일기를 읽으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여로 대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 나서자 나머지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11개 공용어를 가진 나라다. 한글은 이 모든 언어를 평등하게 만들어줄 도구다. 줄루어, 코사어, 반투어, 모든 언어가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의 탄생이었습니다. 첫 공모에 5,000편이 넘는 작품이 쏟아졌어요. 대상은 말리의 10대 소녀 아미나타가 받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바오밥 나무 아래. 바오밥 나무 아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이제는 잊지 않아요. 한글로 썼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글자는 남아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영원해요. 시상식에서 아미나타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프랑스어로는 할머니 이야기를 쓸 수 없었어요. 단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로는 할머니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티바안에서 바바카르가 칠판에 썼던 바오밥 나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주 만에 글을 배운 12살 아이가 쓴 그 짧은 글이 대륙 전체의 문학으로 피어난 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교육 도입 지역에서 보건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겁니다. 사람들이 약 복용법과 위생 수칙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질병 예방률이 올라간 거였어요. 문맹 퇴치가 건강까지 바꾼 겁니다. 경제 효과도 뚜렷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도입 1년 만에 해당 지역 경제 성장률이 평균 5% 올라갔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간 하려던 일을 한글이 2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서류 앞에서 움츠리지 않았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거였습니다. 80살 투마니 할머니의 말이 모든 걸 대변해요. 평생 남한테 의지했어요. 서류에 뭐가 적혔는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죠. 이제는 혼자서 읽어요. 늙어서라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년 만에 아프리카 15개국에서 1억 명이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유네스코는 이것을 21세기 최대의 교육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조차 인정했어요. 우리가 60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의 작은 문자가 해냈다. 이제 인정할 때다. 아프리카는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193개국 앞에 설 날이. 뉴욕. UN 본부.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총회장. 연단 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뒤에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티바완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저는 한 언어학자가 아닌 기적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세네갈의 작은 마을에서 20명의 아이들과 시작한 일이 이제 1억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어요. 15개국 한글 교육 도입, 1억 명 기초 문해력 획득, 문맹률 70%에서 25%로 감소, 여성 문해율 300% 증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이 바꾼 삶의 목소리를. 첫 번째는 우간다에서 온 14살 아샤였어요. 마이크 앞에 선 아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아샤가 영어로 이어갔어요. 저는 우간다의 아샤입니다. 3년 전 저는 이름도 쓸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샤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한글로 빼곡히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일기예요. 우간다 내전으로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아픔과 희망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아샤가 마지막으로 한글로 쓴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래는 그를 아는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쓸 수 있다. 박수가 터졌어요. 몇몇 대표들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렘이었어요. 티바완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그 마렘. 이제는 100명을 고용한 농산물 유통회사 대표가 된 마렘이었습니다. 저는 45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문맹 여성이었죠. 마렘이 장부를 꺼내 보였어요.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았고 직거래를 시작했고 사업이 커졌습니다. 마렘의 다음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일 기쁜 건 따로 있어요. 딸들한테 당당한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딸들 숙제도 봐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순서는 특별한 영상이었어요. 화면이 15개로 나뉘었습니다.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가나, 나이지리아. 15개국 아이들이 화상으로 동시에 연결된 거였어요. 모두가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아이들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리 아이들이 이었습니다. 이제 부르키나파소 아이들, 글을 나이지리아 아이들, 쓸 수, 가나 아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국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한글,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한국 대표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연설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영어를 거치지 않고 이제 아프리카는 자기 언어로 지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장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파리에서 제게 배은망덕하다고 했던 그 나라. 무슨 말이 나올까 긴장했어요.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여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에게 걸어가 악수를 청했어요.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회의실에서 원시적인 언어라고 비웃던 나라가 193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미국은 아프리카 한글 교육에 5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이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가 대륙을 바꾼 것을.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선언했어요. 유엔은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한글의 날로 지정합니다. 모든 인류가 읽고 쓸 권리를 기억하는 날로. 환호성이 폭발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15개국 아이들이 화면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한글을 쓰고 싶습니다. 인도 대표가 말했어요. 베트남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산간 지역 소수민족 교육에 한글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어요. 프랑스 내 이민자들의 모국어 교육에 한글을 활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글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같은 별을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올려다보고 있겠죠. 이제 그 아이들은 별을 보며 시를 쓸 수 있어요. 자기 말로, 한글로. 전화가 울렸어요. 티바완의 쿠자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낸 거야? 아니야. 아이들이 해낸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축하하고 있어. 언니가 자랑스럽다고 전해달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브라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온 거였어요. 정말로.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문맹률이 7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문맹 퇴치였습니다. 마렘은 이제 손녀에게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줘요. 한글로 쓴 월로푸어 동화책을. 라고스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에마누엘은 나이지리아 대학교 장학생이 됐습니다. 문화적 변화도 놀라웠어요.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 아프리카 한글 작가 3명이 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간다의 아샤였어요. 17살 최연소 후보. 한글로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경제 성과도 대단했어요. 대륙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3년간 평균 8%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문해력 혁명이 낳은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가 됐어요. 한글 코딩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세워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글로 배운 논리적 사고가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나이지리아 최연소 유니콘 기업 대표의 말이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모국어와 한글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죠.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 중퇴율이 80% 줄었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 한글로 쓴 연설문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나는 세네갈을 사랑합니다.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제 프랑스도 배우겠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평등합니다. 파리 회의실에서 원시적인 언어라고 비웃던 나라가 한글로 사과를 쓴 거였어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혈맹이 됐습니다. 한아프리카 한글 연대가 출범했고 매년 수만 명이 오가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한글 할머니 봉사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은퇴 교사 할머니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할머니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75살에 봉사를 시작한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자라 할머니와 김영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한글을 쓰는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실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자가 세네갈 출신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도 놀랐어요. 한글로 기초를 닦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었죠.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셰이크 은자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교육 평등을 실현한 공로였어요. 수상 연설에서 셰이크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평등이었고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어요.
상금 전액을 세종대왕 아프리카 교육재단 설립에 기부합니다. 저도 작은 영예를 얻었어요. 유네스코 교육혁신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다리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넌 건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결혼했어요. 상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언어학자였습니다.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한글이 맺어준 인연이었죠. 결혼식에는 전 세계에서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윤세랑 교수님, 세네갈 대통령, 셰이크 은자이, 심지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하지만 가장 특별한 손님은 티바완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축가는 한글로 쓴 노래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도 써요. 사랑한다는 말을. 모두가 울었어요. 월로프 한글 사전도 완성됐습니다. 1만 단어가 수록된 방대한 사전이에요. 편찬자는 다름 아닌 이브라였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라고 물었던 그 12살. 소년이 대학 교수가 돼서 사전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언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글로 기록됐으니까요. 알라산도 변했어요. 유명 작가가 됐습니다. 첫 소설 제목이 한글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꿨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하고 한글로 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됐다. 오늘도 저는 티바완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번듯한 건물이 됐지만 그 첫 수업의 감동은 여전해요.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확신합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한글이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세종대왕님, 당신이 600년 전에 만드신 그 글자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가 600년 후 3억 명에게 자유를 안겨줬습니다. 당신이 꿈꾸셨던 게 바로 이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치는 세상.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글로. 정말 고맙습니다.